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 이혜영입니다. 오늘 심혈관계 약제 치료에서 약물 농도 검사의 효용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조교수들한테 많이 떠도는 건데요. 고문 마늘을 100개 먹으면 인간이 되고, 주니어 스텝은 서로 다른 주제의 강의를 100개를 하면은 그 다음에 자기 강의 주제가 있는 거에 의뢰를 받으면은 자기가 하고, 없으면은 제시켜라 그럴 수 있는 연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시니어 스텝이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요 강의는 제가 처음 맡은 부분이어서 공부하면서 해서 저는 아직 이쪽이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과 의사가 이제 병원에서 다른 과 의사보다 잘난 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모든 환자 똑같은 거 쓰지만 우리는 환자의 신장 기능도 보고 간 기능도 보고 도즈 어저스트를 한다 그런데요. 내과 의사 중에 예외가 이제 순환기 의사입니다. 순환기 내과 의사는 결코 도즈 어저스트 안 하고 그냥 혈압 보고 혈압약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많지 않은 분야가 이제 순환기에서 TDM인데요. 항부정맥 약제에서 그래도 가장 연구가 되어 있고, 항혈전제에서는 그 TDM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됐던 플레이트리 펑션 테스트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고혈압 약제에서의 TDM이 과연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그 양리학 선생님이 하신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 학문이 굉장히 조각돼 있어서, 그 양리학 선생님께서 하시면은 또 임상에서 쓰지 않는 약 중에 대표적인 경우를 할 수가 있어서요. 어느 정도인가니 내과학의 교과서가 이제 해리슨 교과서가 있는데, 해리슨 교과서는 물론 이제 순환기 내과 선생님들이 일정 파트이지 이제 주가 아닌데, 순환기 해리슨 내과학 교과서에 고혈압 약제 칼슘 기량제에 암로디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저 나라도 고혈압은 할아버지가 가르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의 이제 간극이 있어서 제가 양리학 쪽으로 굉장히 무식하지만 임상에서 이런 것들은 신경 쓴다는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왜 그랬는지, 일본에서 나온 이게 거의 펍메드에 유일하게 있는 거고요. 일본에서는 2017년에 그 순환기 약제에 대한 TDM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한번 나왔지만 어떤 에비던스가 많지는 않아서 대부분이 엑스퍼트 오피니언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양리학 교과서인데, 우리가 IV 약은 들어가면은 그냥 작용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먹는 약은 앞서 이옥상 약사님께서 해주신 이제 프로드러깅, 클로피도그렐은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돼야 되고, 또 콩팥으로 나가는 약제가 있을 때 콩팥으로 나가는 양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보는 뭐 로스바스타틴, 아토바스타틴 두 개가 유의하게 느껴지는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콩팥 기능 저하의 환자에서도 있고, 간 기능이 안 좋을 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5번의 방광기를 거치면은 스테디 스테이터스에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간에 이제 리버 펑션이 계속 바뀌거나 특히 키드니 펑션이 바뀔 때 이제 약제 용량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거에 이제 제너럴 룰은, 콩팥이 안 좋은 사람 중에 콩팥이 안 좋을 때 70% 이상의 콩팥에서 이제 배설이 되는 약제는 한번 생각하라. 그러니까 70 이상이 갈 때는 이제 그렇게 보라는 것이고, 간이 막 망가지고 할 때는, 나날이 망가지는 사람에서는 메인터넌스 도즈, 피크 도즈는 아니고 이니셜 도즈는 그대로 하되, 이제 메인터넌스 도즈를 할 때는 이제 띄엄띄엄 할 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시로틱 페이션트에서는 이 부분에 TDM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앞서 이옥상 선생님이 이제 지식을 전달했던 그거에 맞춰서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안 보게 되지만 페디아트릭 환자에서는 이제 바디 웨이트보다 서피스 에리어가 더 잘 반응하는 게 있고, 그렇더라도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2살 이전의 애들은 피 검사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런 친구들한테 심장 이식을 해가지고 면역 억제제를 쓰거나 할 때는 TDM을 확인하는 게 좋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결코 약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임신부인데, 임산부에서는 GFR에 1.5배 올라가고, 그다음 사이토크롬 P450도 1.5배 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에 약을 안 쓰는 게 답이지만, 쓸 때는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고, 노인에서는 노인 자체의 요인보다는 리버 펑션과 특히 키드니 펑션에 맞춰서 더 어저스트 하라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의 요점은, 성인에서는 키드니 펑션이 가장 요인이 될 수 있고, 간이 안 좋을 때는
그 메인터넌스 하는 거에 간격을 늘려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할머니가 삐쩍 마른 할머니가 오면은 같은 양을 쓸 때 피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이고, 간이나 콩팥이 안 좋으면은 이게 두 번째 도즈가 좀 더 띄엄띄엄 가야 될 수 있다는 모양입니다. 피크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 메인 익스크리션이 줄어드는 것이고, 환자가 약발이 아주 세지는 것이 이제 GFR이나 사이토크롬의 액티베이션은 임신시나 갑상선기능 항진증 그런 모양에서는 피크도 올려야 되고 메인터넌스도 많이 빨리빨리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부정맥 약제가 가장 많이 이제 연구가 된 부분인데, 그래도 첫 번째는 환자가 약을 과연 먹고 있느냐 보는 정도가 이제 첫 번째이고, 그리고 약발이 전혀 안 들을 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게 그냥 두 번째 인디케이션이고, 세 번째가 용량 대비 사이드 이펙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앞서도 이제 심전도의 QT 프롤ongation 본 것처럼 심장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를 볼 때는 약물 용도보다 심전도가 훨씬 더 잘 볼 수 있고, 익스트라 카디악 어드버스 드럭 리액션에서는 용량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어떤 연구적인 부분이나 그 약제의 제약사가 바뀌었을 때 동량인가 보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DM으로 약제 용량을 딱 봐서 얼마를 맞추면 굉장히 과학적일 것 같은데, 그게 환자의 아웃컴 바뀐가 이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표적으로 콩팥으로 나가는 것을 알려진 소탈론이나 디곡신도 그거보다는 이제 콩팥 GFR 자체이기 때문에 요 두 개 약들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헤파틱 메타볼리즘에서는 어떤 전체적인 PT 레벨 뭐 이런 걸로 대변이 되는 리버 펑션보다는 사이토크롬 P450에 다른, 앞서 이옥상 선생님이 보여드린 이제 어떤 약제와 상호작용이 있는 상호작용을 더 많이 따지는 게 좋다는 것이고, 그냥 제 기준으로는 아미오다론 프로파페논은 꼭 챙겨봐야 되는 약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악 어드버스 리액션은 드럭 컨센트레이션하고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ECG 모니터링이 훨씬 좋겠지만, 이제 아미오다론에서 가장 이제 무서워하는 퍼머널 파이브로시스나 아니면 GI 사이드 이펙트 또는 뭐 머리 신경에 대한 독성은, 이거는 그런 게 의심될 때 드럭 농도를 통해서 예측하고 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효능은 익스트라 카디악 사이드 이펙트를 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제로 이제 아미오다론, 디곡신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미오다론은 이제 항부정맥 효과를 보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 IV에서 오랄로 바꾸는 거를 아주 메티큘러스하게 가야 될 때, 그럴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환자가 약을 과연 먹고 있느냐, 이 정도의 이제 원시적인 수준의 TDM의 효용성이 증명됐고요. 테라피틱 도즈를 볼 때 1에서 2 정도가 이제 테라피틱 도즈이지만 2.5 이상이 되면은 이거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겪었던 펄모널 파이브로시스는 한 분이 있었고요. 제가 2010년에 연수를 갔는데 사이든스 컨버전 막 해서 아미오다론 테이퍼링 하는 중에 제 동기 순환기 내과 교수님께 부탁을 하고 테이퍼링 해줘 그러고 갔는데, 이분이 제가 가니까 그냥 다른 과 진료받던 선생님한테 코다론까지 리필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했고, 그 선생님은 아주 충실히 1년 반의 고용량 코다론을 리필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오니까 환자가 숨차다고 해서 보니 이제 퍼머널 파이브로시스가 있어서 드럭 레벨이 제본이 높은 뭐 그런 스토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스트라 카디악 사이드 이펙트는 이 드럭 레벨로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리고 일본 환자를 통해서 봤을 때는 1, 2보다 더 낮은 한 0.6도 약발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아미오다론의 디곡신이나 다 해리슨이나 외국 교과서에서 추천하는 것보다 동양인에서는 조금 더 낮게 쓰는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샘플링 타이밍 이런 게 항상 문제인데요. 타이밍은 트로프 레벨이지만 아미오다론은 굉장히 긴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서 뭐 한 달 간격으로 조절하고 뭐 그렇게 돼서, 길면은 그냥 트로프 피크가 그렇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많이 먹은 사람은 어느 때나 먹어도 해도 되겠고, 환자가 컨티뉴어스 IV를 하거나 그럴 때는 12시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환자가 막 쇼크, 뭐 심장 멈추고 뭐 V택 뜨고 그럴 때 이제 드럭 레벨을 볼 때도 마음은 급하지만 12시간은 지나서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디곡신으로 가면, 디곡신도 뭐 대표적으로 장기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용량을 쓰기도 하는데, 특히 디곡신의 문제는 키드니 레벨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서 와파린, 리파핀 보면은 2배 이상 무섭게 오르는 것처럼 키드니 펑션이 떨어지면은 그 드럭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DIG 트라이얼이란 게 디곡신도 다 이 제너라 젠 오리지널 약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약값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임상 연구가 안 이루어지는데, 예전에 이제 신부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한 연구가 이제 DIG 트라이얼인데요. 그래서 DIG 트라이얼에 보면 0.5에서 0.8 정도가 제일 모탈리티가 적고 그 이상이면 모탈리티가 올라가는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나 약전에 있는 것보다 더 저용량을 쓰는 게 좋다는 쪽으로 요즘은 되고 있고, 적어도 1.4 미만으로 유지하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샘플링 타이밍이 역시 문제인데, 항상 샘플링 할 때는 의사가 마음이 급할 때 하죠. 이 환자가 괜찮으면 결코 샘플링 안 하고 뭔가 흔들리면 샘플링 하는데, 처음 도주에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지나야 되고, 진짜 마음이 급하더라도 6시간은 지나야 되고,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항상 문제죠. 심장 이식하고 심장 판막 수술하고 환자 계속 흔들리고 뭐 그럴 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일주일 지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이 드럭 레벨이 먹고 나서 12시간이 될 때까지 올라가다 떨어지는 모양이 보이는데, 스타디 스테이터스는 여기지만 적어도 이 평행선에 가까워지는 점이 6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6시간을 있다가 해야 되고, 반감기가 5번은 지나야 스테디 스테이터스 가는데 그 다음에도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주일은 지나서 하라는 겁니다. 요거 마음이 급해도 이 두 개를 지켜야 이제 정확한 용량을 볼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ESRD나 HDL을 할 때는 이건 잘 봐야 되는데, HD나 ESRD를 환자에서는 2, 3주가 지나야 TDM에 적절한 정도의 샘플이 되고, 그리고 투석하기 전에, 그러니까 투석하기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디곡신이 투석 다이알리시스에서 제거될 거냐 그거 확실치 않은데, 그렇더라도 투석하기 전에 높은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제 콩팥에 대해서는 디곡신은 실제로 확인하는 게 좋겠는데, 그건 간경변,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떤가, 앞서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간이 안 좋을 때는 피크 레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도주의 지속 시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간경변 환자에서는 피크 도주를 조절하는 것보다 이 반감기가 길어져서 5일, 4일, 3배, 5배 정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도주를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하고, 리도케인도 이제 리도케인이 들어갈 때는 이제 환자가 되게 좀 안 좋죠. V택 계속 뜨고 할 때 이제 리도케인을 주는데, 그때 엘리미네이션 하프라이프가 한 3, 4배까지 길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에서는 TDM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약전에 있는데도 간이 이러면은 뭐 3배 뒤, 4배 뒤 그렇게 그냥 약전에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추천되는데, 단 한 가지, 간이 안 좋으면서 이제 크레아틴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간신 증후군이 생기면은 그때는 디곡신이나 아미오다론 같은 약전 TDM을 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이로이드 디스펑션에 디곡신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디곡신이 역할이 약해가지고 진짜 사이로톡시코시스 때 맥박 막 오르고 AFib 생길 때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상선기는 항진증이 있어서 갑상선이 막 올라가면 이 약이 빨리 소화돼서 15% 정도 줄어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4%는 뭐 선이 굵게 처방하면 이거는 무시하고 갈 수도 있지만, 기능이 이제 막 올라갔다 하이포사이로이드즘 들어가게 되면은 이 3분의 1의 양표가 올라가는, 이건 꽤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디곡신을 끊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럴 때는 꽤 많이 용량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입니다. 이제 갑상선기나 항진증 때 막 환자가 불안할 때 이제 디곡신을 쓸 수도 있지만, 환자 유사이로이드 되고 거기서 멈출 때도 있지만, 또 하이포사이로이드만 그 시점은 얘로 인해서 오히려 심전도의 문제나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변하는 시점에서는 TDM에서 변동해보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이게 TDM은 아닌데 2000년 초반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고, 아직도 우리 병원에는 뭐 우리 이옥상 약사님 계시지만 어느 교수님 환자는
이거 해요. 뭐 이렇게 하는 일들도 있는, 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팬시한 부분이 클로피도그렐이 프로드럭이기 때문에, 프로드럭이 이제 몸 안에 들어가서 액티브 드럭이 돼서 효과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사이토크롬에 의해서 잘 분해가 돼서 활성이 되지 않으면은 약발이 덜 듣게 되는데, 굉장히 정규 분출표에 따라서 그 약발이 잘 듣는 사람과 약발이 안 듣는 사람이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플레이틀의 리액션 유니트란 게 240 이상이면은 약발이 안 듣는 사람인데, 약발이 안 듣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거의 7배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온 게 2008년, 2009년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당연히 플레이트리 펑션 테스트에서 이렇게 이제 약발이 안 듣는 사람은 좀 더 약 2알 주고 3알 주고 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래서 그 2008년, 2009년에 그 베리파이 나우라는 회사, 기계를 만든 회사가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서 클로피도그렐은 그럴 수도 있다고 의사들이 믿은 이유가, 흡수되는데도 MDR 진에 의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제네틱 폴리모피즘이 관여할 때가 있고, 또 3A4, 2C19 이런 약제들이 앞서요. 오메프라졸, 로스바스타틴, 아토바스타틴, 얘네들이 같이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약제의 인터액션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리셉터 폴리모피즘이 꽤 많은 요인을 줄 수도 있다는 게 이 관찰 연구에서 폴리모피즘에 따라서 아웃컴이 차이가 난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드럭이어서, 플라스그렐은 액티브 드럭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작용하지만 클로피도그렐은 프로드럭이어서 이게 대사돼야 되는데 대사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변화가 있으면은 액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을 먹다가 얘기한 게, 모더나가 요즘 뭐 아주 큰 회사인데, 세계적으로 알려진 회사인데, 모더나가 15년 동안 프로덕트가 하나가 없다가 15년째에 나온 코로나 백신으로 지금 커졌다고 그러는데, 베리파이 나우가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지금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베리파이 나우로 보면은 31% 환자만 약 하나를 먹어가지고 약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약발이 들고, 한 9%의 환자는 약발이 거의 안 듣는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로피도그렐 레지스턴스가 있어서, 그런 아스피린도 볼 때 이 레지스턴스가 있어서, 생각은 아스피린은 75mg이 과연 미니멀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75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국에서 애들 소아 아스피린이 500이 있었고 작은 용량이 75였기 때문에 75를 스터디했었고요. 요즘 은퇴하셨지만 저희 원로 선생님은 의약 분업 없을 때 회사에 부탁을 해서 30ml인가 20ml짜리를 만들어서 본인은 그냥 본인 그 약을 처방했던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스피린은 75가 결코,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75가 아니라 100이니까 약발이 적게 들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 클로피도그렐은 75 외에 뭐 요즘도 엔조 할 때 계속 삭감되면서 4알 씹어 먹고 뭐 8알 씹어 먹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액션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악틱이라는 연구가 2011년인가 있었는데, 그거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보았습니다. 베드사이드에서 베리파이 나우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약발이 레지스턴스가 있으면 더 올려서 쓰고, 괜찮은 사람 놔두고, 굉장히 그냥 사이언티픽하게 정말 내과 의사가 해야 될 것처럼 봤는데, 그 결과를 볼 때 레지스턴스라고 규정짓는, 거기에 베리파이 나우의 레지스턴스로 규정짓는 사람이 클로피도그렐은 무려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은 도즈 어저스트가 필요했고, 아스피린은 7.6%였는데 모니터링을 하면서 약을 더 준 군가, 그냥 원래대로 하나 준 군이 해저드 레이셔 1.13 완전히 겹치는 모양이 있었고요. 오히려 높았고, 그 다음에 약발이 안 들을 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스텐트 스럼보시스나 아니면 막혀가지고 빨리 엔지오하는 어전트 리바스쿨라이제이션도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악틱이 이게 북극해거든요. 그래서 에디토리얼 제목이 이 악틱 연구가 베리파이 나우 회사를 그냥 북극으로 날려버렸다, 뭐 이런 모양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메커니즘 상으로는 앞서 이게 굉장히 와닿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도 우리 병원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서, 문제는 이 값이 30만 원 하기 때문에 코로나 엔지오그래피의 수가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도 아주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는 제가 과학자인데 이거를 알기 때문에 제 환자는 전혀 못한다 하고, 그렇지만 이거를 믿고 처음에 하자고 하신 분이 원체 무섭기 때문에 그분 환자들은 이거 계속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아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았다, 아무도 누가 가서 이거 이제 그만합시다 그 건의를 못 해가지고 이제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베리파이 나오입니다. 마지막 파트는 이제 항고혈압 약제에서 TDM이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미드에 나오는 그냥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NCIS 요즘은 시들하지만 거기 보면은 그 여자 괴짜과학자가 이 사람 마약 먹었네 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요 키가 뜨는 거거든요. 마약을 얼마 먹었네 그게 아니라 그냥 마약이 검출되네 하는 것인데, 그 정도입니다. 고혈압 약제에서의 TDM은 보면 암로디핀을 하나 먹었을 때 암로디핀 도주가 요런이 괜찮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암로디핀을 먹고 왔네 안 먹고 왔네 한 그 정도로 보시는 봐서 환자의 어드히런스를 보는 양상입니다. 제가 피가 끓을 때 아주 메티큘러스하게 본 환자가 있는데요. 이 세브란스 병원 박성화 선생님과 저한테 왔다 갔다 했었던 환자입니다. 세브란스에 석 달을 입원했다가 약이 조절이 안 되는데 석 달 이상 입원을 못한다고 해서 서울대로, 아주 드물게 연세대에서 서울대로 트랜스퍼를 했었고, 서울대에서 이제 두 달을 하다가 다시 이제 연세대로 갔었던 그런 환자인데요. 31세 여자 환자고 혈압이 200인데 이게 CVA도 좀 있었습니다. CVA도 좀 있고 당뇨병이 있고 뚱뚱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배기고혈압이 전혀 아니고 진짜 약발이 안 들을 사람인데 약을 15개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성화 선생님과 제가 처방한 게 15개니까 이게 딴 데서 15개 먹었다면 저 돌팔이 얘기할 텐데, 그래도 돌팔이 중에 좀 고민했던 돌팔이들이 이제 이렇게 먹었는데, 먹어도 혈압이 200이 돼서 그 당시에 우리 병원의 임상양리학과에서는 이제 피마사탄을 타입 이제 2상, 1상, 3상 연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양리학 교실에서 암로디핀과 피마사탄은 TDM을 할 수 있는 그 농도를 잴 수 있어서 그거를 보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암로디핀 10mg 최고 도주죠. 최고 용량을 썼을 때 레퍼런스가 이제 한 10에서 29 정도가 간다. 이게 이제 원 도즈 리스 파인딩 스터디에서 농도였는데 2.1로 전혀 오르지 않고요. 그리고 피마사탄도 120 최고 용량을 썼을 때 이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오르지 않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여자분이 IV 약만 쓰면은 이 쇼크가 되게 혈압이 낮아지고,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앞서 클로피도그래 슬라이드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MDR 원진이 장에서 약물을 흡수시키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MDR 원진의 디펙트가 있어서 먹는 약이 흡수가 안 되는 건가, 그렇게 하고 막 온갖 거를 다 찾았었는데요. 그래서 환자는 맨 처음 입원 시에 레나이드 너베이션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고, 그리고 조절 안 돼서 우리 병원에 2달 와서 뭐 앞서 본 드럭 레벨까지 다 보고,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가서 두 번째 레나이드 너베이션 했는데 한 10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10 정도가 낮아진 게 레나이드 너베이션의 맥시멈 이펙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박성화 선생님이 고민해서 본 게 50년대 혈압약이 하나도 없을 때 몸속에 심파세틱 톤을 블록하면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환자가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때는 배를 열어가지고 그걸 긁어내서 퍼머넌트하게 없앴고, 요즘은 통증 조절하는 마취과에서 그 주사로 교감신경 셀리악 플렉서스를 밖에서 침으로 찌르면 한 2-3달 낮아졌다가 풀리고 그런 게 있어서 결국 요거까지 하고 해결이 됐는데요.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의 파이널 앤서는 6달째에 다인실의 옆에 환자가, 이 환자가 약 먹고 자주 화장실 가서 토해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 입원했을 때부터 약을 안 먹을 가능성이 있어서 간호사한테 꼭 약 먹고 삼키게 하고 나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결핵약 먹는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하고 정신과 환자한테 하는데, 이 환자가 그렇게까지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 먹고 가서 토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고 조절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즘 고혈압 약의 용량이고요. 그래서 소변을 하면은 그 87%에서는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 피검사를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91% 정도를 볼 수가 있어서
약을 진짜 앞서처럼 15개나 아주 극단적인 익스트림한 경우이지만 약발이 안 듣는 것 같은 사람에서는 이렇게 한번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각각의 CCB, ARB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고혈압 약에서 TDM입니다. 정리해 보면 내과의 아주 과학적인 다른 문과와 달리 심혈관계에서는 혈압이나 EKG 같은 아주 결정적인 인디케이터가 있기 때문에 약물 농도 검사의 효용성은 높지 않은데 항부정맥 약제 분야의 약물 농도가 가장 많이 연구됐으나 수능도 확인이 모든 약제 일자는 1차이고 심장 이외 장기의 용량 의존성 부작용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특히 아미오다론의 사이브로이드 디스펑션, 퍼머널 파이브로시스 같은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꽤 높은 레코멘데이션이 콩팥이 안 좋을 때는 디곡신은 꼭 보면 좋겠다. 간 기능 검사에서는 약물 농도보다는 약물 상호작용이 조금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먼저 체크해 보라는 것이 부정맥 약제 분야의 TDM입니다. 항혈전제에 특히 프로드럭이어서 몸 안에서 대사돼서 액티베이션 되는 클로피도그렐은 기능 검사를 해서 보면은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본 임상 연구에서 완전히 네거티브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용이 권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항고혈압 약제의 경우 약물 농도의 의미보다는 혈액 소변 내 약물이 있는지 봐서 복약 수능도를 확인하는 정도가 현재 TDM의 수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